굉장히 그 이해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1시간짜리 강의인데 이것을 얼마나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초유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가 상당히 큰데요. 여기에서 초양극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지금 무주택자 분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 상황이 위험한지 그리고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지금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양극화 시대, 우리 기생충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던 이유가 바로 이 빈부격차. 그러나 이 팬데믹에 와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더 직장까지 잃고 숨만 쉬어도 빚만 늘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 전세가의 금리 인상,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의 금리 계속 부담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히려 이제 수십억 자산가들도 생겼습니다. 그 많은 그 팬데믹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통화량이 풀리는 바람에 이 많은 유동량이 바로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서 돈 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을 또 맞추기 위해서 시중에 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15억 그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사야 되는 15억 이상의 아파트 값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열풍 때문에 빌라 가격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늘 위기가 오면 또 기회도 있는 법입니다. 늘 경제공황, 이런 대참사 이럴 때 늘 세계의 부호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그때 판단력을 내리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는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중앙은행격인 바로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아직도 저금리 0.25%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7번을 단행할 수도 있다. 4번을 더 올릴 수 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지금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완전히 이제 종료하는 것은 3월이 예상이 되어 있지만 아직 종료는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통화량은 계속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해서 겁먹은 다른 세계 국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에 의해서 지금 올해 1월까지 1.25% 기준금리 3번의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이 오기 전 2월에 그 수준입니다. 다시 정상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3% 정도의 인플레이션, 미국은 40년 만에 온 하이퍼 인플레이션 7%, 한국은 3%,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또 더 터진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계대출에 굉장히 많은 부실이 지금 위험성이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계대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위험성이 있는 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까지 닥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부채가 늘어났냐, 이것을 또 우리가 그 정부나 또 일부 이제 폭락론자들이 얘기하길 아파트 살려고 영끌족들이 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가계대출이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금리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급매로 내놔서 그래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뭐 그때 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 투자 경험이 없으시고 지금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다른 분들보다 좀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투자 경험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왔을 때는 정말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확한 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은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외화 유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 기준 금리를 한 1%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1%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함부로 올렸다가는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수출 강국이죠. 그런데 환율도 잘 방어를 하고 있지만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경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그 내수 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거의 아사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까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또 인상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계대출 규제가 들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서민입니다. 지금 월세, 전세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임차로 살고 있는 분들이 금리가 올라서 월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다 반전세로 돌리고 계속 그럽니다. 계속 내 월급을 월세로 내면서 살다 보면 돈은 언제 모으고 결혼 언제 하고 애는 언제 낳고 집은 또 언제 삽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요 부분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가계대출 부채가 정말 연끌족 때문이냐? 그래서 얘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집을 내놔서 우리 집값이 폭락할 것이냐 이런 거 좀 이제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태가 오면 이거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20, 30대들 지금 한창 일할 나이 이분들이 무너진다. 그럼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입 밖으로 이렇게 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 무너지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집을 못 샀으니까 너는 샀지, 너 좀 망해봐. 이런 나쁜 생각으로는 절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추후에도 하지 마시고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과 매매가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대출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사지는 못하지만 전세값 이런 임대값들은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문정부 들어서 서울 시민의 40만 명이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높아진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면 집값이 더 떨어질 텐데, 그동안 또 집도 안 샀는데 꼭 지금 사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자, 팬데믹으로 돌아갑니다.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때가 한 번 왔었죠.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이때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6년에 걸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은 3조 달러를 단 3개월 만에 똑같은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3개월 동안에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6년 동안 풀렸던 돈이. 그리고 제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막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를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선언되면서 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똑같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고 그리고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이 대출금을 받은 서민들이 이것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지만 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시중에
이 유동성, 많이 넘쳐난 유동성이 모두 자산 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바로 부동산과 주식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이 저금리 시대에 아주 투자 환경이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는 이 많은 통화량이 돌아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가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왔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거리입니다. 집값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미국, 뭐 여러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집값이 최대로 폭등을 했고요. 주식시장도 화랑을 맞고 있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오면은 도대체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막기 위해서 각국들이 이제 긴축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이제는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금리 인상, 그것까지는 뭐 미국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계부채가 우리는 급속하게 증가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풀려있는 이 통화량까지 같이 맞불려서 7%라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상하다. 우리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풀었는데. 네, 근데 왜 우리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를 해서 이게 패닉 셀링으로 가서 집값 폭락의 얘기가 나오죠?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이 지금 그 두 그래프가 있는데요. 한국의 정부 부채가 선진국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 비해서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같이 뿌렸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죠? 게다가 정부 부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재정이 굉장히 똑같이 뿌려졌는데 왜 우리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3배가 늘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들의 가계대출 급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끌족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아니죠. 직장인들이거나 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그러니까 영끌족, 주택 하려고 지금 이 개인 사업자들이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인의 그 결과는 이겁니다. 미국은 사실 그 많은 돈들을 어디서 뿌렸냐? 정부의 재정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는 2008년 이후에 선진국들은 그 시스템을 변화했습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절대로 정부 부채를 쓰지 가계 부채, 그러니까 이런 민간 부채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PPT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게 대표적인 거죠. 지금 고용을 유지를 하면 나라에서 대출은 해줍니다만 그것을 직원을 자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명목상 대출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합니다,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갚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2년 동안 매출이 없고 계속 빚만 늘어가는데 또 은행에서는 독촉이 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금 늘어났다. 이게 바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고 다만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영끌족들이 지금 이 금리 인상과 그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금리 인상과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기 침체는 된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물가를 못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부작용이 옵니다. 반대로 금리를 너무 급속하게 올려서 지금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게 돼서 경기가 위축된다. 이러면 더 큰 게 오죠. 바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옵니다. 경제 대공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집값이 폭락된다는 말, 이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망하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 그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장 그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폐랑 돈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폐는 각 나라가 네모나게 생긴 이 노란 게 5만 원이에요. 이걸로 그냥 뭐 지불할 때 쓰세요라는 법정 화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이겠죠. 우리나라는 계속 인쇄기로 그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뿌려댑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자산이 없을 때 금과 부동산 이런 자산이 없을 때는 정말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이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라는 얘기가 있죠. 집값 잡으려다 경제이익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 함부로 단행하면 안 됩니다. 경제 상황 보면서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 해제 세택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임대가가 안정이 되고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빨리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 지금 전세 대조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네, 바로 무주택자 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딱 차렸을 때 내가 남아있는 돈으로 잠깐 뭐 빌라 갭 투자라도 해볼까 할 때는 이미 여러분 모두 기회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